오히려 수사팀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정남규 체포되기 직전에 제가 브리핑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상당히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간혹한 행위를 저지르지만 피해자한테 접근한 방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장의 행동 특성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회피적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탐문을 하거나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그 프로필에 맞는지를 우선 이제 수사팀에서는 확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서 점차 문제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것이 함부로 지금 예전에 그 FBI 영화들을 보면 3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링이 아니에요. 그냥 초창기에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뭐라 그래? 인종이라 그래?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이거 흑인이냐, 히스패닉이냐, 백인이냐 이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나온 초창기 프로파일링이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고 키는 170 정도 됐다. 이거는 분석이 아니고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 틀에 맞는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용의자가 체포가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럼 이제 어쨌든 프로파일링 유용성에 대해서 했고 저희가 또 다음에 한 챕터 더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저희도 이해가 잘 안 되면 들으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추가 설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례하고 같이 한번 좀 여쭤볼게요. 프로파일링을 이제 유용성은 있는데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해서 저희가 귀납적, 연역적 했는데 FBI가 그 행동과학부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범죄 현장의 행동 요소를 바탕으로 이게 체계적인 범죄냐 아니면 비체계적인 범죄냐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그 유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구분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쇄범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니까 FBI에서 이제 답답하죠. 네.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래서 이제 범인이 체포되면 만나러 다니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크게 보니까 연쇄살인범들이 이렇더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체계형은 뭐냐면 아주 계획적이고 준비를 많이 하고요. 피해자를 선택하는 방식들도 아주 유사한 피해자들, 자기의 어떤 그 범행 동기와 목적에 맞는 피해자들을 선정을 하고 또 임기응변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나 갑자기 어떤 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소위 체계형 범죄자. 근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성격적인 문제는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격 장애가 있지만 여러 가지 회피성, 강박성 이런 성격 장애들이 포함이 되지만 체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유형의 살인범들을 하나로 분류를 했고요. 비체계형은 혼란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망상, 조현병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주 위험한 행동들을 하면서 범행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행 도구도 현장에서 마구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해서 부적절한 행동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신에 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들.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이제 비체계형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계형, 비체계형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의 범죄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의 범죄인가를 구분하는 큰 틀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지금은 이분법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지탄을 받으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연쇄살인범을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지금 그 연역적 프로파일링, 기납적 프로파일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의한 나중에 연역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굴 것이다라고 지목을 하는 그런 연역적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오래된 겁니다. 이거 FBI에서 한 건데 1977년 사건이고요. 캘리포니아 그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51세 남성이 식료품을 끊으려고 자기 차에 갔는데 그 22구경 그 자동권총에 의해서 흉부를 받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두 발의 총성을 들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총소리가 나고 지나가는 차를 봤다. 뭐 이런 정도의 사건이었고 경찰은 뭐 단서를 못 잡고 겨우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탄알과 길거리에 있는 탄피 정도만 회수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게 한 25일 정도 이후에 같은 동네에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그 임신 3개월 된 아내가 그 침대 바닥에 이제 살해당한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결국은 그 총에 맞아서 살해를 당한 것이고,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뭐 배를 그 칼을 스테이크 칼을 이용해 갖고 장기를 막 적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이컵인지 어떤 컵들을 이용해서 그 흡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뭐 근데 이 두 사건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 거는 그 22구경 권총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다. 그다음에 기습적으로 살해됐다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뭐 수사관들은 어쨌든 이 두 번째 사건에 관해서 혹시 남편이 의심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남편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또 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들 이런 부분들을 막 조사를 했고, 또 남편의 여자친구였던 전 여자친구였죠. 그 부인 전에 그 여자를 뭐 좀 수소문 해보니까 뭐 그 아내를 내가 뭐 죽여서 뭐 배를 가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건이 뭐 일어난 지 불과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본격화되기 전에 1월 27일, 1978년 1월 27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1977년 12월 29일. 두 번째 사건은 그 25일 뒤인 78년 1월 23일. 세 번째 사건은 78년 1월 27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 불과 한 4일 정도 뒤에 일어난 거죠. 거기에는 가족 전체가 한번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총으로 살해를 당하고 또 복부를 이렇게 X자로 절개를 해갖고 뭐 장기를 적출하고 또 장기를 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보면 그 중요한 핵심은 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여러 명이 죽었는데, 세 번째 사건에서는 그 사용된 칼이 두 번째 사건 그 아내 남편이 발견한 아내에서 없어진 그 스테이크 칼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사건들을 전부 기습적으로 살해를 했고 총으로 살해를 했고 장기를 훼손하고 뭐 흡혈을 하고 또 혹은 장기를 먹은 흔적들도 좀 있고, 이런 특징들로 봐서 이게 FBI에서 범인의 프로필을 좀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이제 연역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전개돼서 범인이 잡혔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현장에 나타난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뭐 범행 도구들, 그 다음에 이 뭐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를 하던 프로필을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그 FBI 요원들이 이제 프로필을 만듭니다. 이 사건이 전형적인 비체계형 유형에 속하는 아주 혼란스럽죠. 막 시신을 뭐 훼손하고, 특히 그 이 첫 번째
피해자의 스테이크 칼로 두 번째 피해. 두 번째 피해자 스테이크 칼로 세 번째로. 훼손한 이 시신 옆에는 동그랗게 컵에 피를 마시고 컵을 놓았던 동그란 흔적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범죄 행동을 가지고 프로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FBI 요원들이 만든 건데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뭐 우리 한국의 프로파일러들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백인 남자. 여기서 또 백인이 등장을 하네요. 백인 등장.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연령은 25세에서 27세. 엄청난 어디에서 나온 디테일함. 찍기 신공 아닙니까? 찍기 신공.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그다음에 마르고 영양실조인 외관. 이건 저는 이해가 돼요. 뭐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거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지럽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비체계형의 범죄자의 삶의 패턴을 보면 사실은 잘 식사를 안 하고 혼자 살다 보면 이게 치료가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라 있어요. 그래서 마르고 영양실조인 외관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프로필이 되겠고, 또 현장에 자기 집에 가보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들, 범행에 쓰인 물건들, 또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것들이 만만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집집마다 탐문 수사를 할 때는 유의 깊게 집안에 들어가서 이런 외관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연령대거나 하면 확인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신병적이 있고요.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타인과 교제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망상이나 조현병을 갖고 있는 혼자 사는 치료가 중단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다음에 실업자로 모종의 장애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뭐 직장 생활이 어렵겠죠. 네. 그다음에 군복무 기록은 없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 중퇴자.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체포되지 않기 위한 것들을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의 어떤 사회적 스킬, 뭐 학력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